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6월 7일자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정재용 기자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위기의 한국경제, 살 길은 과학기술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경제가 위태롭다. 올해 1분기 한국경제는 전분기보다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한 데 이은 저성장이다. 반도체 등의 수출이 맥을 못 추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출은 5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2%가 줄면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문제는 수출 주력 상품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경련 조사 결과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반도체 등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선박 등 7개 품목의 수출 경쟁력이 지난 10년간 낮아졌다.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던 중국 특수도 사라졌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중간재와 부품을 공급하며 중국 성장의 혜택을 누려왔다. 그런데 이제 중국 기술력이 높아져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자국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 중간재 부품을 사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 결과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던 대중 수출이 12개월째 연속 줄었다. 성장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인 반면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100명에 대한 고령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26.1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부터 64세입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 노인들은 만 65세 이상이 노인인데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노인 부양할 수 있는 인원이 26.1명이라는 겁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이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노년층은 급속히 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입니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할 비율은 2011년도에 41.7%에서 2021년 30.3%로 무려 10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 고소득과 저소득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 감소했다. 그러니까 5분위 소득 5분위는 소득이 증가했고요. 소득 1분위는 오히려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소득 양극화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성장 기반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당연한 것이죠. 보육교육 정책을 개혁해 자녀를 낳아 키우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도 자녀 교육에 큰 문제가 없도록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참 옳은 말이죠. 이걸 선행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 사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비정상이다.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 모두 저항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필요한 개혁이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지향적으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예, 당연한 얘기죠.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은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 그런데 의대만 가려고 하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하다. 예. 지금 이공계에서 인재 있는 실력 있는 인재들이 이공계에서 의대로 지금 편입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의 미래산업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이공계 우대 정책과 함께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의사의 희소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산층은 국가를 지탱하는 보루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는 양극화돼 극심한 갈등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가 심한 중남미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가 엉망이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라며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국가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장기 전략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때그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취약층이 중산층으로 활발히 이동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포용성이 커져야 한다. 정치적 포용성과 경제적 포용성은 서로 되먹임한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쟁취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포용성을 확대한 대표적 국가다. 선거에서 양대 정당이 과대 대표되고 군소 정당은 과소 대표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벌어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남녀 임금 격차를 줄여 경제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개혁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자, 참 훌륭한 글을 기사를 쓰셨는데 참 부족하지만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은 지금 이 정재용 기자처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수출 품목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나라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동안 중국과 미국을 의지했는데 더 많은 나라로 확대하고 유럽 전 지역의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이 말이죠. 의대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흉부외과라든가 외상진료 이런 건 안 하고 산부인과도 안 하고 말이죠. 예? 치과, 예? 또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이런 것만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돈벌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말고 의대 인원도 좀 증원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좋은 인재들이 이공계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공계에 있는 그 인재들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력을 강화시켜야만이 이 나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 지역에서 이런 디폴트로 심각한 선진국 함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채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빚을 내가지고 국가가 빚을 내서 복지 비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매년 뭡니까? 수입이 늘어요. 그러나 못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입이 줄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예. 부자들은 매년 재산이 증가되는데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수입이 적다 보니까 국가 부채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겁니다. 모든 이런 선진국에서 못 사는 사람들을 복지 비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사라지고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함정은 뭐냐? 미국과 유럽 선진국 모든 국가가 지금 함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난 2017년도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에 11조가 증가해가지고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31조 달러입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 때 중국은 선진국과 달리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풀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선진국처럼 빚을 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는 말이죠. 국영기업인 한국전력을 보십시오. 지금 한국전력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메우는 방식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전기요금도 시납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상시켜야 되는데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상 안 시키니까 한국전력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무려 3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처럼 그런 선진국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선진국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건전한 정책을 추구해야만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